안녕하십니까. 서양 고전에 의해 5번째 시간, 플라톤과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작품들의 내용들을, 속살들을 살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고전들을 하나둘 살펴보시고, 또 괴로운 개요들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혹은 방학 중에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접해보지 못할 작품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 기회에 플라톤의 세계를 이번 시간 동안 잠깐 탐구하고 이후에라도 플라톤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기술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표현을 썼죠. 거의 플라톤을 극찬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과한 표현이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플라톤 이전에 소피스트 시대가 있었죠.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글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소크라테스 역시 소피스트들과 함께 살았던 시대의 인물로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플라톤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플라톤이 쓴 책들이 참 많은데요. 그 책들의 대다수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플라톤이 들려주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책들을 통해서 미친 영향에 따라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만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과 견주어지는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그 첫 내용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플라톤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또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차도 우리가 소피스트 하면 되게 궤변론자 이렇게 비판하고 하잖아요. 누구의 시선이냐면 사실은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책을 남긴 플라톤의 시선이 많이 녹아 있어요. 소피스트에 대한 재발견 혹은 재발굴 작업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많이 균형을 잡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플라톤의 문헌들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플라톤이 쓴 거죠. 그 소피스트들의 이야기들도 사실 플라톤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플라톤이 쓴 작품들 속으로 잠깐 중요한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작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BC 429년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는 시인이 되고자 했고 아버지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권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요구받았지만 사실은 시인이 되고자 했다가 나중에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407년에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감화되면서 철학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바뀌는 것, 사람 때문이겠죠. 아마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갈래, 길들,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들도 아마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인생의 길들에 변곡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중요한 변화를 불러온 사람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플라톤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등지로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험도 하게 되죠. 한 번은 아이기나에 억류되었다가 몸값을 치르고 나서야 풀려나게 되었죠. 시칠리아 가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죠. 아테네로 돌아온 다음에 시 외곽에 약 1km 떨어진 디필론 성문 바깥에 있는 유명한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부근에
아카데모스라는 영웅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그 영웅의 무덤에 대한 이름에서 가져와서 그를 기리기 위한 명칭으로 아카데메이아라고 이름 붙이게 되죠. 오늘날 아카데미라 말하는 학술적 토론과 모임, 학교, 중세시대 때는 거의 아카데미를 거의 학교로 봤죠. 학교처럼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은 플라톤이 형성했던 아카데메이아로부터 온 단어죠. 아카데메이아가 사실 학교라는 명칭처럼 거의 고유명사처럼 변하게 된 것이죠. 아테네에 4대 학교가 있잖아요. 아카데메이아가 최초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후원을 힘입어서 돈을 가지고 르케이온이라고 학교를 형성했죠.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가 역시 또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원 학파라 그러죠. 정원이 바로 이렇게 4대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되었던 학교가 바로 아카데미아입니다. 플라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 코드로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아테네 민주 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던 솔론의 혈족이었습니다. 솔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의 어떤 영웅과 같은 인물이죠. 솔론의 혈족이 바로 플라톤의 엄마였습니다. 그 숙부 크리티아스는 30인 참주의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치 집안, 귀족 집안일 뿐 아니라 정치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20세쯤 되어서 소크라테스 문화에 들어가서 28세 때 서성의 처형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솔론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폐해, 그 좋은 영향력보다 그가 정치의 해안을 가지고 거절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겠습니다만 서성의 죽음이 이 민주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지게 되었죠. 그 서성이 죽은 후에 잠시 메가리 학파와 에우쿠레이티스 문화에 의탁하기도 했지만 40세쯤 되면서 그리스, 이집트, 이탈리아 등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C 387년에 시라쿠사를 여행하면서 당시 참조였던 디오니시오스를 알아냈고 그 왕의 처남이었던 디온을 만나서 정신적 교류를 하게 되죠. 디온이 되게 많이 플라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온은 후에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는데 같이 귀국한 다음에 데메이아를 창설하게 되죠. 시칠리아에 쫓겨나게 되죠. 소크라테스 사상을 옹호하고 전파한 것과 더불어서 플라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관심의 폭이 매우 넓었고 소크라테스와 달리 많은 저서를 남겼던 인물입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는요, 영혼이 불사라는 이론을 옹호했고 천문학자의 이름으로 지은 티마이오스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개진했습니다. 파이돈이라는 책 되게 여러분 중요한 책인데요. 영혼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시간 동안 파이돈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과 이렇게 잘 알려진 작품 외에도 이런 파이돈과 같은 또 티마이오스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그의 관심사가 얼마나 광범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탐색, 형이상학적인 내용에 대한 탐색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티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적이고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 티마이오스에 보면 상상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신화를 가지고 아테네가 황소를 숭배하는 해상민족의 침략을 물리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플라톤의 작품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티마이오스는 신을 세계와 도덕 질서의 지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으로 간주하지만 신이 세계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났던 플라톤은 자연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플라톤은 우주가
자비로운 기술자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는 바로 합리적인 신이고 기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미우르고스, 즉 만물의 조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의 극렬 가장 이렇게 순수한 형태의 이데아에서 중간자 역할로서 조물주는 그 중간 신이죠. 기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인데 물질을 만들고 조성하는 조물주로서의 어떤 신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조물주가 바로 데미우르고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엠페도클레스가 말한 네 가지 원인, 네 가지 만물의 원인 있죠. 장인과학적으로 탐구했던 만물의 근원이 무언가를 얘기했던 엠페도클레스의 네 가지 원인인 흙, 물, 공기, 불에다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가 포함되는 5가지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삼각형으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기본적 실체는 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 시대의 순수한 기하학적 입체는 5가지만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사면체, 8면체, 정20면체, 정6면체, 정12면체입니다. 플라톤은 이것들의 각각 무리를 연결시켰는데요. 불은 정4면체, 공기는 정8면체, 물은 정20면체, 흙은 가장 안정적인 정6면체, 정12면체는 우주 전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플라톤은 우주의 신비를 숫자와 연결시켜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이 이렇게 사실은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할 때 화면들이 다 나오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작동하지만 이 작동하는 세계가 0과 1의 어떤 숫자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다시 화자되고 설명되는데요. 그 가상세계, 실제세계. 그러니까 실제세계는 따로 있고,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상의 세계라고 본 거죠. 실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따로 있고, 현재 펼쳐지는 세상은 가상의 세계인데, 매트릭스 영화 1, 2, 3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들과 실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은 숫자이고 가상의 세계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습들이 이게 순수한 이데아의 모형이라고, 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세상과 세계를 그렇게 파악한 거죠. 이데아란 원래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형상이라는 뜻이지만 플라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이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덕이라는 것이 덕을 가진 사람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덕은 그 사람과 달리 실제로 그 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덕, 그 사람의 사랑, 누구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실존한다고 보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추상적 질서, 그러니까 우주에 내재하는 수의 비밀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플라톤은 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추가시킵니다. 개별적인 아름다움을 하나씩 관찰하다 보면 점차 다른 영역의 미, 아름다움, 가장 순수한 형상의 미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과 이 각자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찾아가다 보면 이 아름다움이라 말하는 그 형상이 가장 순수한 형상의 미라는 것이 그런 관념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미에 관심을 가집니다. 플라톤은 존재의 세계가 그림자, 지각 가능한 사물, 수학적 사물, 이데아, 이 네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각 가능한 사물이 있고, 수학적 사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데아로 구성되어진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중세로 접어들기 전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라 그래요. 이 네 개의 층을 하나로, 일직선 하나로 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가장 순수한 곳에서 그 형상에서 이 물질 사계까지 오가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죠. 그래서 가장 선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악은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선의 결핍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후에 중세 학자들에 의해서 차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청계가 플라톤은 청계까지 설명을 합니다. 지식에도 처음에는 억측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신념이 있고, 그 위에는 수학적, 기하학적 지식이 있고, 그 위에는 변정법적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구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비판하는 이데아에 대한 관념과 개념에 대한 토론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최고의 이데아 세계로 나아가는 길들을 닦는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플라톤의 국가에 들어가면요. 국가, 우리 나중에 좀 살필 겁니다. 오늘 개론을 잠깐 설명하고요. 국가에서 그는 4가지 부도덕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금권정치, 그리고 과도정치, 민주정치, 참주정치를 비판합니다. 가장 참혹한 정치가 참주정치고요. 그 다음 나쁜 게 민주정치라고 본 거죠. 이상적인 지배자의 배출을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정치체제를 상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성과 어린이는 공유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요. 덕분으로 인간은 자유롭고 엄격한 교육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교육 체계 과정은 이렇습니다. 17세에서 20세까지는 이제 체육들, 운동을 하는 거죠. 체력을 기르는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간은 수의 이론, 기하학과 수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30세부터는 35세까지는 이제 청계처럼 물질적인 것과 수와 그 위에 이데아론을 연구를 합니다. 35세까지요. 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35세부터 50세까지는 공직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연구에 승진하는 일들을 인간의 일생처럼 해야 될 일로 과제로 보았던 것이죠. 법률이라는 곳에서 플라톤은 자신의 이론을 더욱 밀고 나가는데 이 책에서도 그는 재산과 여성, 어린이에 대한 일종의 초기 공산주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본능의 격한 이끌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거의 사라지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성이 검열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가정을 방문해서 제대로 규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금지되고 있고요. 50세 이하의 해외여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는 의무가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찾을 때까지 5년간, 이유를 찾을 때까지 5년간 교정소에 감금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교정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플라톤의 열정적이고 광복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신비주의적 직관주의를 가졌는데 불쾌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의 저작은 심리학, 종말론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그의 영향력에 있는데 특히 AD 1세기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필론과 교부들의 구약 성경과 플라톤의 결합해서 생성해낸 새로운 지혜 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숨겨진 세계들에 대한 플라톤의 직관, 영혼의 불멸, 영혼이 별개의 실체라는 그의 생각은 후대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교리에 더욱 정교하게 다루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사실은 플라톤이 쓴 책이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모든 책,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명도 마찬가지고 크리톤도 마찬가지고 다 향연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플라톤의 작품입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플라톤의 초기 저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 중 하나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사실은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에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 사형 후 몇 년 동안 걸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플라톤의 저작으로는 드물게 대화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작품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작품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주고받는 기록들을 담고 있는데 이 변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BC 399년 아테네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소크라테스가 501명의 재판관들을 앞두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변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이 그러니까 웅변술과 궤변술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권리는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됐습니다. 요즘에는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고소 고발 당하면 변호사를 돈 주고 사죠. 나를 법률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들을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고발에 대한 문제도 자신 스스로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칼은 안 들었지만 말로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보호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웅변술이 되게 필요한 거죠. 웅변 학원을 간 거죠. 그리고 논리 있죠. 논리인데 이기는 논리. 궤변이지만 정당하지 않지만 일단 이기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재판에서 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추방될 수도 있어요. 멀쩡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정치로 자기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죠. 이것도 대학자이자 유명한 사람을 건드려서 법정으로 소환해서 자신의 입지를 통해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였다고 보여져요. 이 작품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고소장에 대한 변명입니다. 2부는 변명 후 재판관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는데 아테네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이에 따라 요구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변론 후 재판관들의 재투표가 실시되고 처음에 구형대로 사형의 확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판결 뒤에 소크라테스는 유죄 투표를 한 재판관들과 무죄 투표를 한 재판관들에게 고별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나 천상에 관한 일을 탐구할 뿐 아니라 다 졌던 토론을 뒤집어 이기게도 만들며 또 이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점에 죄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 그러죠. 끝까지 묻는 거죠. 묻고 들어가면 무지의 지식을 얻는 데까지 가는 거죠. 도장 깨기처럼 유명하다 말하는 소피스트들을 학문의 전당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계속해서 질문을 묻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면 왜 그런지를 묻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또 반박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른다.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무지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저 양반들 보면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막 가르치면서 궤변술을 가르치고 수사를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 저 인간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어떤 것들로 청년들을 이게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본 거죠. 이런 고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그런 탐구를 한 기억이 없을 뿐더러 소피스트, 궤변을 일삼던 지식인 일파와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보수를 받고 가르친 적도 없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나는 무지의 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이 내게 부여한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신에 대한 봉사를 위해 생활도 돌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힘써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고발한 멜리토스 젊은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기괴한 다이아몬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주인이다 라고 국가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변명이 일단락된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듯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 나의 사명은 신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며 나는 제군들을 따르기보다 그 수가 훨씬 많은 신들을 따를 것이다. 따라서 숨이 붙어 있고 힘이 단단한 제군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지금 필요해야 될 사람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지금 배심원들 앞에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자신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되는 이 변명의 입장에서 변명보다 교훈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 뒤에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1차 투표에서는 30표 차로 소크라테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애원은커녕 자신의 소명에 따른 사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으니까 심기를 오히려 더 건드린 거죠. 1차 투표에서는 30표가 차이로 유죄가 되었다가 2차 투표에서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30표 차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사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 재판관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별사를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하죠. 내가 죽자마자 나에게 내려졌던 사형보다 훨씬 무거운 벌이 당신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영혼의 전이이거나 꿈도 꾸지 않는 단장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멋진 진수성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꿈도 없는 잠을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파이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리란 곧 선한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의 보호와 가호를 받게 될 것이다. 멜리토스가 고발했던 그 다이몬의 인도를 따라서 밝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퇴장해야 될 때가 왔다. 나는 죽기 위해, 제군들은 살면서 선택하기 위해. 그러나 우리 중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운명과 조우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신 외에는. 내가 비록 죽지만 이것이 더 행복한 일인 것인지, 당신들은 선택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인지 옳은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판결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이 일화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거의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책자에 불과한 작은 책이지만 소크라테스의 신념과 철학 정신이 가감없이 그려지는 깊은 감동을 주는 플라톤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을 가지고 토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토론들도 많이 했는데요. 플라톤의 변명을 두고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의 이름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같은 시기에 속하는 대화편인데요.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 델로스 섬의 신전으로 보내진 제사 사절단의 배가 돌아오는 대로 소크라테스의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돌아오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니까 이 배가 오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크리톤이 날이 채 밝기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는 내용이죠. 도망가자, 탈출하자, 탈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여기서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처럼 세상사를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망을 했고요. 사람들이 사형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움직이지 않죠. 크리톤은 이미 간수에게 뇌물을 주었고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킬 준비를 다 끝내두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도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간수도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소크라테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내 말대로 해서 여기서 도망치게. 자네가 죽으면 나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일 뿐 아니라
돈만 썼다면 친구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아까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할 걸세. 소크라테스를 잘 알았던 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잃지 않겠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게. 또 하나는 돈을 쓰면 다 누구나 탈출을 시킬 수 있는데 귀한 친구를 돈을 쓰지 않아서 탈출 안 시켰다고 나를 비난할 거 아닌가,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친구보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세 라고 얘기한 겁니다. 5가지 근거를 듭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는 것, 살 수 있는데 미련하게 죽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살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죽는가. 4번째, 이 적의 함정 아닌가. 당신을 죽게 하는, 자네를 죽게 하려는 그 함정에 일부러 빠지는 것 아닌가. 피할 길이 있는데 왜 피하지 않겠는가. 살아야 하네. 마지막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걸 무시하는 것. 자네 아이가 있지 않은가.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나이가 됐는데 정정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정정했어요. 크산티페가 어린아이를 안고 와요. 여러분, 할아버지 나이에 아이를 안을 정도면 이 소크라테스는 정력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독약을 먹고 난 다음에도 빨리 안 죽어서 가만 누워서 못 있고 걸어다녀, 피가 빨리 통해서 빨리 죽으라고 걸어다녀야 했을 정도였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크리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증을 합니다. 또 논증을 하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네. 그 평판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다른 사람의 여론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세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네. 목숨을 건진다고 사는 게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동의 없이 도망하는 것은 해악을 끼치는 일이네.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일들을 어긴다면, 국가의 법을 무시한다면 이 법이 어떻게 되겠나. 국가법을 파괴하는 것은 나라의 존엄을 위협하는 일이고, 어버이를 따르듯이 국가를 따르는 것이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합당한 일일 것일세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크리톤을 설득한 소크라테스는 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크리톤 역시 이제 변명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파이돈도 함께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논쟁들이 있죠. 둘 다 의미가 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주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대화편으로 플라톤의 작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BC 416년에 레나이아 축제 경연에서 아테네의 비극시인 아가톤의 첫 비극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톤이라는 저자, 아가톤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선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소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이 수상식이 열린 다음 날, 아가톤의 저택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회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에로스를 찬미하는 연설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야기가 바로 이 심포지움, 향연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에로스를 찬미했는가를 장황하게 옮긴 책이 바로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회에 참석했던 아리스토데모스가 그 친구 아폴로도로스에게 해준 이야기를 다시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아폴로도로스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그 구조가 다소 지루하고 좀 복잡합니다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이드로스가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향연은 구성상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문으로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에릭 시마코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이렇게 5사람이 에로스에 대한 찬미 연설을 하는 것이 이 서두입니다. 서문에 대한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무려
디오티마에게서 들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로스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향연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후주, 즉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알키비아데스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를 예찬하는 연설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함을 통해서 향연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이제 파이드로스가 에로스를 찬미하죠. 연설을 합니다. 에로스 신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자 최연장자이므로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수치심과 명예심이 강해지고 이것이 인간을 득과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에로스를 높이 평가합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두 번째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에로스가 하나의 성질만 띈다면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훌륭하지만 아프로디테에게 우라노스와 판데모스라는 극단의 성질이 있듯이 사실은 에로스에게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세속적인 에로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적인 세속적인 에로스와 천상적인 에로스 두 가지 종류의 에로스가 있다고 말하면서 세속적인 에로스는 속세의 악한 인간이 하는 사랑으로 영혼보다 육체를 또한 사려 깊지 못한 자를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과 눈이 멀어서 그 방법에 옳고 그러면 개의치 않는 그런 에로스가 있다. 그래서 그 단지 찬미할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에로스와 천상적인 에로스를 구분해서 찬미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천상적인 에로스는 육체보다는 영혼을 좀 더 사려 깊은 자를 사랑하고 덕과 영혼을 향상시키고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에로스. 이것은 국가에나 타인에 있어서도 대단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더 이상 훌륭한 가치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릭 시마코스인데요. 원래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할 순서였지만 갑자기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에릭 시마코스가 세 번째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의사의 입장에서 신체를 예로 들어서 이제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체는 두 가지 에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건강한 신체에서 에로스와 병든 신체에서 에로스가 구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신체는 온과 냉, 섭과 건 등 상반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깨져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될 때 병이 들게 된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이 요소들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 반대가 추한 사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건강한 사랑이 있죠. 병든 사랑이 아니라 온과 냉이, 차가움과 뜨거움이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습한 것과 건조한 것이 균형을 잡는 것. 건조해도 병이 생기고 습해도 병이 생기니까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화합을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이란 충족과 결핍에 관한 연애 현상학적 지식이고 이 현상들 중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추한 사랑을 식별하는 자가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음악도 음계와 리듬에 관한 연애 현상학적 지식이고 천문학은 천체의 운행과 계절의 교차에 관한 연애 현상적 지식이다. 점수는 신의 규칙과 경건에 관한 인간의 일방적인 연애 현상이라는 식으로 모두를 다 에로스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톤이 이제 다섯 번째 연설자로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에로스 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에로스 신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또 가장 부드럽다. 따라서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뛰어나며 가장 행복한 자이다. 이 신은 인간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주며 정의와 절제, 용기, 덕의 소유자이다. 또 이 신은 어느 누구라도 시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지혜가 있다. 즉 이 신과 닿기만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이다. 이 극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은 태어남으로써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에 의해 신인된 인간들에게 모든 선한 것들이 이 에로스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먼저 아가톤을 상대로 문답하며 그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욕심내고 사랑하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을 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되며 선한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오티마에게서 들은, 무녀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입을 빌어서 에로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해서 바로 추하고 나쁜 것은 되지 않는다. 에로스는 이들 사이의 중간이다. 에로스는 신이라기보다 위대한 가문이자 신과 인간 사이에 있으며 양자의 중간에 서 있는 존재이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 때 신들이 축하연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메티스, 지혜의 여신의 아들 포로스, 술책의 신이 술에 취해 이제 골아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페니아 말하는, 빈곤의 여신이라 말하는 페니아가 동냥하러 왔다가 포로스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멋지고 멋지게 생겨서 그냥 이렇게 포로스와 동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바로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어머니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항상 구걸하는 상태이죠. 결핍된 상태이자 한편 아버지를 닮아서 아름다운 것이나 선한 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운명을 갖는 것이 바로 에로스다. 그 에로스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 사랑의 길에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바른 사랑으로 가야 한다. 육체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육체의 미를 넘어서서 영혼의 미, 영속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랑의 길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그 외적인 육체적 아름다움에 취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 가면서는 보다 본질적인 미와 아름다움,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끝나갈 무렵 갑자기 술에 취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피리비론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서 술 기운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실레노스, 반인반수와의 상같이 정말 못생겼지만 욕인지 그리고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인반수와 같은 거의 뭐 야수처럼 생긴 존재지만 그의 외양은 추하지만 그의 상을 딱 열면 그 내부에는 황금 신상이 빛나고 있다. 그런 정신적인 미에 경도된 인간이어서 그가 내뱉는 모든 말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긴 외형으로 보아서는 볼품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내부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매력적이다라고 극찬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보여준 초인적인 용기와 강한 인내심.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전쟁의 신, 전신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펠레폰도 선수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군을 구하러 단신으로 달려가서 구출해 내오기도 하고 거의 뭐 아주 용기 있던 탁월했던 전쟁광들이었죠. 전쟁광이 아니고 전쟁에 뛰어난 군사였죠. 여러분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허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체육이 있죠. 플라톤도 얘기하는 것처럼 체력이 갑바 두르고 권력을 기르고 창 던지기를 하고 그리고 방패를 사용할 줄 알고 칼을 사용할 줄 아는 것들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지식과 지혜, 또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데아를 탐색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갔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검객이었습니다. 뭐 세기의 검객이죠. 칼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원효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트레킹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들을 오가고 뭐 축지법을 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조선시대 영향을 받아서 양반이면 허약한 다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대 철인들도 강력한 체력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향해는 다소 지루하고 어수선한 구성 방식을 취한 작품이지만 내용은 시인으로서의 플라톤, 철학자의 플라톤의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걸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핵심적인 작품입니다. 50세에서 60세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집필한 작품이고요. 10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담은 명실상부한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의 부제는 정의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론을 전개하면서 광범위하게 다채로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외향지인
이에우스로 나갔다가 거기에 사는 부자 노인 케팔로스의 저택에서 나눈 대화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인데요. 5부로 구성되어서 전개되어 갑니다. 1권에서 일반적인 견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노령의 케팔로스에게 현재의 심경을 듣거나 재산이 많아서 좋은 점이 무엇이 등을 묻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케팔로스가 정의란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을 갚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착한 사람인 선인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인 악인에게는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로 정정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교정해 주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친구이든 타인이든 물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짓은 바른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부정은 그것이 실현된다면 유감스럽게도 정의보다 강력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익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부정한 방식이 실현된다면 유감스럽지만 정의보다 큰 이익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의랑이 뭐냐? 힘 있는 사람의 논리다. 이런 주장이죠.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반론하기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닌 약자의 그것이다. 진실로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피지배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바른 사람은 선하고 지혜가 있지만 부정한 자는 지혜가 없으며 악하고 정의는 지혜이자 덕이므로 부정보다 강력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대립하고 있죠.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간의 씨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정의론 중에 여러분 어떤 정의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가고요. 소크라테스는 정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 정의는 한 개인의 것이 있는 반면 국가 전체의 것도 있는데 국가는 개인보다 크고 살펴보기 쉽기 때문에 국가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인의 정의로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건설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과 일의 능률을 위해서 분업이 발생하게 됐고 욕망의 성폭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업인들이 양산되게 되었고 국내의 물건만으로 감당할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건이 필요해졌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제국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건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군인이 형성되게 되고 농공상의 서민계급 외에도 군인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뛰어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으로 음악과 시가 필요하고 신체 교육을 위해 체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국가 수요에 대한 사려 깊은 자들을 선발하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식사도 공동으로 처자식도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플라톤의 이 국가, 유토피아 국가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안에 대해 아데이만토스가 말참기를 하면서 국가 수호자들은 개인적으로 전혀 행복할 수 없겠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당신의 말처럼 가정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아내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면 이 수호자들의 역할, 용기 있는 수호자들이나 철인들은 되게 불행하겠다. 개인적 행복은 없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죠. 소크라테스가 이에 답변합니다. 새로운 국가는 특정 계급의 행복이 아닌 국가 전체 행복을 목적으로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 임무를 다할 때 국가는 번성하고 각 계급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지혜는 지배자 계급에게 그리고 용기는 군인 계급에게 절제는 피지배 계급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의라는 것은 각각의 계급이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밖에 다른 것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각자 맡은 본분에 충실한 것, 교사는 교사의 일을, 학생은 학생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의사는 의사의 일을 자기 일에 충실함을 통해서 다른 것에 간섭하지 않고 충실함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이 계급 체계를 가진 형성된 이 국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것이 덕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덕은 국가의 세 계급처럼 인간의 영혼도 사유,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혜는 사유 부분의 덕이고 용기는 기계 부분의 덕입니다. 절제는 각각 부분의 지배와 피지배의 조화의 질서 이것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자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본 거죠. 제3부 5권에서 7권에 보면 정의국가 실현 조건이 나옵니다.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언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전개되는 것 바로 이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인은 출산을 제외하면 남자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남자와 동등한 일을 해야 하고, 또 남자가 한 부인과 개인적으로 동거해서는 안 되고, 부인과 자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므로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자식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서는 안 된다. 처자식의 공유가 국가에 유용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 가정을 개인 가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공산주의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의국가 실현을 위해서 철학자가 왕이 되든지 왕이 철학을 연마하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철인국가설을 주장하죠. 고등학교 때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고1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밤에 엎드려 누워서 책 보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민주정의 형태를 반대했던, 서성의 죽음을 보았던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플라톤의 최선으로 보았던 국가의 모습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던 제게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4부 8권 9권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타락의 과정과 행복의 문제를 다루면서 4가지 형태로의 국가의 타락이 개인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사유재산제 도입하는 것과, 그리고 노예와 농노 소유하고 결국 군인이 지배하게 된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재료의 이행이 불행이다. 두 번째로는 과두재료의 이행이 불행이다. 세 번째로 민주재료의 이행이 불행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행한 것은 참주재료의 이행이 바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타락과 개인의 타락이 불행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부 마지막 10권에서는 전반부에는 예술에 대한 비판을 하고 후반부에는 영혼 불사와 윤회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론을 기초로 해서 예술론을 전개하는데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침대를 예로 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침대의 원형인 침대의 이데아는 따로 있죠. 원상은. 그리고 목수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거죠. 그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냈어요. 예술은 그 모방된 것에 대한 모방, 그것을 그리는 것 있죠. 모방된 것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가장 이데아와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바른 인간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행복하고 바른 삶에 대한 큰 보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영혼불사를 논증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마지막 10번째 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4권으로 다루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서양고전의 6강 아리스토텔레스, 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